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수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다가 다 즐거운 건 아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내 말에 반응은 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공감은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건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 가볍게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나의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빼놓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랑 얘기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대화에는 자꾸 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커다란 사회에서 살아나가도록 진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수십만 년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0.1%의 시간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출신, 고향, 성장 배경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의 단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공감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공감을 못하는데 척이라도 한다면요.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나와의 깊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적인 부류가 있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못하고 조금도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에게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외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공감도 하기 싫고 무언가 공유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시오패스는 늘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만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에는 꼭 참여하는 걸까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차이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이유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상당히 티가 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상당 부분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형되죠.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기에 어떤 부적응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이의 대화에 잘 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화에 공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소시오패스적 특징이 확실히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T나 워크샵입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원이 똑같았을 때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MT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후발대로 오겠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시간이 아깝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늦게 오고도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슬쩍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참 할 일도 없지? 맨 먼저 와서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도착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데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가 딱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완벽한 하지만 간단한 손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여전히 전화번호부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뜨는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도 타격감을 받고 나도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많은 소시오패스들은 자기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잊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흰곰 효과. 프레임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기억이 되는 역효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흰곰이 생각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행복한 다른 일이 많아야만 다른 일로 그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에 생일이 한번 뜨거나 바뀐 프로필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예 지우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사람 욕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라고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것처럼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과 상황이 되어야만 내 주변의 소시오패스와 완전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소시오패스 만나실까 봐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 4명 걸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긴 했지만 분명한 건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의 상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다를 뒤집으면 어느 선 이상으로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유유상종은 현대 심리학에서 강력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한 우리라면 점점 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내게 다가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얘기할 타인의 심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들이죠. 과거에는 악플하면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SNS나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악플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범위 역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악플러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도대체 악플러들은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굳이 그런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 심리를 보여줄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1번.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5명이 있고 옆 선로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스위치만 조작하면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는 5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앞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기차는 멈춰 서고요. 따라서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와 트롤리 딜레마를 응용해서 확장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대부분 두 경우의 반응이 다릅니다. 선로를 바꾸는 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악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사람을 미는 건 선뜻 한다고 선택하기 힘들겠죠. 내 손에 직접 피가 묻기 때문입니다. 악플도 똑같습니다. 악보이스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악플은 키보드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악플러는 사람을 미는 걸 주저없이 선택하는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악인은 아니지만 내 손에 피가 직접 묻지 않을 때에는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못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고 못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자제시키고 그런 행동을 막아주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연민 혹은 공감입니다. 악플러들은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 브리검영 대학 연구진은 악플러들의 성격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잘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죠.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이런 성격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격인 샤덴프로이데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과 아픔에서 소소한 쾌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묘한 악플러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학생인데요. 보니까 이렇네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쭉 보게 되면 매번 나이와 직업이 바뀝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써가면서까지 서로 싸움 붙여서 욕하게 만드는 악플러들의 심리는 뭘까요? 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는 심판이 됩니다. 내가 어느 손을 들어줄까 판정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권력감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악플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때리고 찌르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플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악플 역시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거죠. 악플을 보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즉, 악플은 상해치사와 다르지 않고요. 심할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과학의 결과로만 보자면 악플은 상해치사와 살인과 형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악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지켜보는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 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불쾌함을 넘어 심지어 우리 자신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악플을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거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을 때 실제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폭격을 당한 옆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 자체는 멀쩡하지만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고통받는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악플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다수에게 가해지는 위해이고 못된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플을 왜 보냐? 그걸 찾아보지 마라.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걸 넘어서 그것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럴 수 없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사회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악플러를 자꾸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이 사람의 직업과 범죄 경력의 유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내에서 일하는 쾌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잡고 나면 멀쩡하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 보니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어릴 적 혹은 동료 관계 혹은 일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지요. 그러니 악플러를 잡고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선 우리 아이가 악플을 달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적은 경우이겠지만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악플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분석 결과 악성 댓글은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범죄에서 더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할 때 감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플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죠. 감정을 느끼지만 연민이 없으면 소시오패스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걸로 크게 폭발하면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형광등이 나갔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형광등이 꺼진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왜 이때 꺼져? 네가 들어오니까 꺼지네.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나 가족들을 보면서 자라고 배우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플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 상태에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외모라든가 신장, 심지어는 피부,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것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악플러들 자신이 이렇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비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존중받은 어린이가 나중에 대접하고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악플을 많이 달고 있다는 걸 발견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널 존중을 많이 안 해줬구나.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꾸짖었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악플을 썼던 기록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못 찾겠지 하는 것들 10년 후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완전 범죄가 DNA 기법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숨길 수 있었던 건 다음 시대가 되면 결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쓰는 모든 글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플을 쓰는 이유는 쾌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쾌감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더 센 악플을 남겨야만 나의 뇌는 이전에 느꼈던 만큼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폭력적 쾌감들은 반드시 내성과 중독적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지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플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들이대는 칼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이나 위험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꼭 피해야 하고 관계가 있다면 깨끗이 끊어야 하는 사람 1순위.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강한 사람? 거울만 보면 황홀해하는 사람? 나쁘진 않잖아. 심지어는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인간 심리의 3가지 어두운 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검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검증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멋져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런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늘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당연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야 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전혀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패자의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든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과 말을 안 합니다.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위에 후진 것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2가지가 다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내가 잘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잘하고 성공하는 게 내 지위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들러리 서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갑니다. 나에게는 그 모임이 낯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자,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간 친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한마디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이 가도록 하게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간 친구인 나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그걸 즐긴다는 거죠. 왜? 그걸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수는 높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그들은 다릅니다.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함께 하면서 내가 당황해야 할 만한 질문들을 나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자신은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이 유난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들러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굴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 이 나르시시스트 연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니나 브라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행동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히려 그리고 용이하게 물들어서 마찬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멜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이 크기 10이라면 이런 과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100의 칭찬이 늘 필요합니다.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주위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주면 그걸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주변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좋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과도한 칭찬, 비교에 의한 칭찬에 골몰한 부모가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고만 만나게 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만 자기 옆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가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부정적 감정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칭찬, 잘못된 비교, 그리고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할 감정을 그저 수치심만 느끼게 만들었을 때 그릇된 칭찬과 못난 놈이라는 비아냥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요. 오히려 파일을 넓혀서 윈윈하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그룹의 리더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기업이 하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 당장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멸하게 됩니다. 왜냐? 내 조직에 나르시시스트만 우글거리게 될 테니까요. 정해진 피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 붙이기가 참 힘든 사람 있지 않나요? 혹은 굳이 저 사람이랑은 말 섞기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 묘하게 짜증이 묻어나고 얘기하다 보면 나한테 뭐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끝에는 결국 나는 불쾌한 기분을 가지게 되는, 사실 이런 사람은 어느 단체, 어느 직장 혹은 친구 모임에도 한두 명씩 꼭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는 걸까요? 왜 말끝마다 신경질이 묻어나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이해 안 가는 타인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말할 때마다 신경질 내는 사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까지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언어 교정을 잘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다양하죠. 너무 귀하게 자라서 모든 걸 너무 다 잘해서 이런 말로는 지적을 안 받았던 거죠. 필요한 언어 교정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남들이 불편한 말투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말할 때마다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경질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기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부지불식간에 알아냈고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운 친구는요, 잘 웃게 되죠. 내가 살아남는 주요 전략으로 웃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요만큼 웃고, 저럴 땐 소리내서 웃고, 이럴 때는 살짝 웃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나 아니면 대화를 터나가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진 방법으로 짜증을 선택하거나 신경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이 속담을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경질을 정교하게 낼까, 이 감정을 세부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사람이 조직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피해자가 꼭 한 명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신경질적인 사람들은요, 의외로 사람을 찍어놓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짜증이 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짜증을 내는 것 같지만 자기의 짜증 바지를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대부분 피해 다니니까요. 못 피하는 한 사람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업무상 피할 수 없는 사람, 내 방법을 못 쓰는 다른 인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조직은 누구 한 명이 굉장히 괴롭고 지옥 같은 상황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신경질 내는 사람이 나와 친하지 않다면 사실 거리를 확 벌려버리면 되죠. 하지만 나와 친하고 능력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런다면 짜증을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죠. 하지만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에게나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아빠가 너 이거 사주려고 했는데 짜증내서 안 사주는 거야. 아빠가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화내서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불필요하게, 너무, 지나치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꼭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도를 조절하게 만드는 게 부사거든요. 아이를 교육시킬 때 네가 화를 내서 안 사주는 거야 라는 말과 네가 화를 지나치게 내서 안 사주는 거야 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가 화를 내서 안 사주는 거야 라는 말은요,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분법적인 그리고 억압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네가 화를 지나치게 내서 안 사주는 거야 라는 말은 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감정을 표출해야 제일 적절한 걸까 라고 하는 정교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부모의 말에서 부사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다양한 경우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의 경우죠. 그렇다면 어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짜증을 내서 불편하다는 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사를 오히려 역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뱉은 그 짜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사를 집어넣어서 물어봐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어디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각을 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함정에 빠지는 게 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나가는 순간 자기는 성격 파탄자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 자기가 과도하게 화를 냈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가장 피해야 하는 말이 있죠. 왜 짜증을 내세요? 왜 화가 나셨어요? 왜라고 얘기하면 감정이 나오기 쉬워집니다. 왜 이렇게 화나 짜증을 내세요? 라는 말에 너희들이 일하는 자세 때문이지. 이렇게 말을 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단서는 없고 말하는 사람의 책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라는 부사적 질문을 내 질문 속에서 넣는다면 일만 놓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감정,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트집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 나보다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이 방법은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사를 그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매번 피하면 그 사람도 눈치를 챕니다. 내가 도망다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더 구석으로 몰죠. 나를 더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당히 반응해야 될 때와 피할 때를 찾아서 이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질적인 권력자의 특징이 있죠. 권력자는 자기가 주로 쓰는 손을 좋아합니다. 같은 글씨를 써도 같은 물건을 들어도 자기가 주로 안 쓰는 손보다 주로 쓰는 손인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 때 훨씬 더 불평을 덜합니다.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 물건을 들고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사람들도 일상적인 일이나 익숙한 일을 할 때는 그 짜증과 신경질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늘 피해 다닐 수 없다면 신경질적인 상사가 나와 함께 익숙한 일, 능숙한 일 혹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할 때 같이 파트너가 되는 건 그나마 나를 덜 위험하게 만들 겁니다. 그 신경질적인 상사가 새로운 업무에 도전을 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사람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왜라는 말을 최대한 배제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친한 친구가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 화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니 됐고, 아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아주 친한 사이라면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말투를 따라해보면 그 사람들도 불편해합니다. 너 왜 그래? 네 말투가 이래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친하면 이 방법도 곤란하죠. 그럴 때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됐고 라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아니 됐고가 무슨 뜻이야? 라고 가볍게 제동을 걸어주시는 건 나는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말투가 왜 이래? 말투가 좀 거슬려 라는 느낌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셨다면 내가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몇 번이라도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 습관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민망하시다고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 제 강의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잠이 안 왔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나마 지금 약간이라도 괜찮은 말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신경질이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경질 내는 걸 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쓰는 꼬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Highly sensitive people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자 샌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sensiti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바로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 심지어는 예술적 분야, 아주 정밀함을 요하는 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니 나처럼 빨리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경질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보다 빨리 끝났을 때 대부분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직 아니잖아. 이런 말들이요. 그저 발목 붙잡고 트집 잡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재촉하게 되면 2차적으로 더 신경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만족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더 권위자이거나 내가 더 선배 혹은 상사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딱 괜찮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매우 예민한 사람보다 부하이거나 팔로우라면 부장님 정말 이 일은 한 3시간은 해야 되는 일이었군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3시간만큼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감동받습니다. 신경질과 짜증을 그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은 피하거나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혹은 더 많은 걸 느낄 수밖에 없어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언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쓴 시간을 존중해주고 나에게 속도를 맞춰주는 정말 나를 배려함과 동시에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유독 이 단어 많이 들으셨죠? 가스라이팅.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목을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나면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혹은 내 주변 인물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도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에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자신의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내용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죠. 오히려 비슷한 느낌의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그 기본은 자꾸 암시를 준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암시가 긍정적이라면 용기나 도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이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주저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그 무기력을 목적으로 암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녀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에는요, 데이트 폭력 같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기사가 많이 나니 조금 더 많이 부각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처럼 깊은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뭘까요? 바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있잖아요. 지쳐있으니까 주저앉히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도 만연하기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상당히 서열화된 사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좀 더 나보다 힘이든 권위든 있어야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바로 이렇게 여전히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가스라이팅도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범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열에 의해서 혹은 권위에 의해서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암시에 의한 범죄 분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스라이팅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조직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직 내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싫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본질적 불안과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이 만나 강하게 점화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무기력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자기의 하락세를 세상이나 조직의 하락세로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커리어의 마무리 혹은 하락 단계로 들어선 경우 경험이 많은 노장 혹은 사람 좋은 선배의 얼굴을 한 채 앞날이 많이 남아있는 후배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우리 조직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 이런 말들을 친절하면서도 나긋나긋하게 전해주는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하락세가 온 사람들, 더 이상은 무언가 나아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야. 이런 친절로 포장한 말들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의외로 부드럽게도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으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깨닫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위자, 보호자 혹은 협력자, 셋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 중에 가스라이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바로 보호자의 얼굴이자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나 나와 협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보호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호를 하는 느낌과 나를 나쁘게 대한다는 느낌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한쪽이 보호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사이에 좋은 기억과 추억들도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 좋았던 기억을 이용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전법이자 무기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억을 잘하지만요, 시간 순서는 굉장히 쉽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언제 일어났느냐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아이를 출산한 날, 군입대하는 첫날, 이렇게 다른 것과 비슷한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만 우리는 그 기억의 느낌과 그 기억을 언제 처음에 머리에 담았는지 양쪽 모두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지식이나 경험을 언제 했는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소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건 바로 소스 메모리, 즉 소스에 대한 기억입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에 그게 언제였어 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얘기한 뒤 그때 되게 좋았지? 네가 내 말 잘 들었을 때 라고 덧붙이는 건 완전히 편집되고 왜곡된 기억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의 편집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터들의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거고.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당연히 이러겠죠. 이런 식의 반복적인 기억의 소스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어붙이는 편집을 통해서 점점 더 쉽게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터는 아니겠죠. 실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 없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라이팅이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도요, 단기적인 환각을 일으키는 강한 마약보다 조금씩 즐거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마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작은 효과지만 누적되는 것들은요, 세포를, 즉 우리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천재 과학자가 나와서 우리 뇌의 구조를 봤을 때 빨간색일 때 오히려 걷고 초록색일 때 멈추는 게 낫다고 발표했다고 치자고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맞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초록 신호등에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겠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 하는 것도 습관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생각의 무기력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아주 고약한 말이라는 겁니다. 충격이라는 그 자체가 상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뇌는 크기보다 빈도에 훨씬 더 강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기력 한 번 경험하는 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은 무기력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이제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난히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면 그 사람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가스라이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 사실을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나랑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자 텍사스 대학의 데이빗 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의 외모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꼭 덧붙이죠. 당신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어디 가면 당신 거들떠도 안 봐.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데이빗 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빗 버스 교수는 아주 중요한 해결 방안도 같이 알려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일한 해결 방법은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람을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주는 주위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면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장점을 본다는 건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 야, 너 정말 다정다감하게 말한다. 너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사실을 알아야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섣불리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오히려 섣불리 진실을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얘기하기 전에 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진실로 먼저 가서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내릴 판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까 봐 걱정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하는, 즉 가스라이터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일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선배의 입장이 된 분들께 후배와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의 언어는 두 가지씩이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도나 계획을 먼저 알려주고 난 뒤 충고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보통은 순서가 다르죠. 화를 내거나 넋두리를 하거나 아니면 넌 해도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무언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아주 비겁한 미괄식입니다. 내 의도를 먼저 전달하고 난 다음에 쓴소리를 하면 충고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을 먼저 던지고 난 뒤에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적인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 스스로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지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